오늘 일본이 뭐 당연히 예상이 되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전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경기 결과도 3대1이었고 볼 점유율만 봐도 72%,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28%였습니다.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전반전에는 아예 인도네시아가 슈팅 한 번 못 때려봤어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본인들의 약점을 오늘 또다시 노출을 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한 골을 먹혔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이 결정력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찝찝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로테이션을 돌리긴 돌렸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려도 한 4자리 정도 돌렸거든요. 완전히 2군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게 생각보다는 볼 점유율가 높은 것에 비해 그렇게까지 압도하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공권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죠. 우리 이제 수원 FC로 이적한 요 아르한이라는 풀백이 있어요. 왼쪽 풀백인데 아르한이 본인의 특기가 롱스로인입니다. 롱스로인. 그래서 오늘을 스로인이 나올 때마다 그냥 인도네시아는 뭐 다른 거 구상하지도 않고 아르한이 무조건 올라가서 왼쪽에서든 나오든 오른쪽에서 나오든 그냥 던져요. 길게. 그리고 박스 안에 키가 큰 선수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인도네시아계 선수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국가대표팀으로 기화를 해달라. 그래서 뭐 아마트라던가 이제 몇 명 이제 키가 큰 선수들이 있어요.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에 키가 큰 선수를 배치하고 그냥 롱스로인을 던집니다. 근데 롱스로인 자체도 매우 위협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또다시 제공권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이 장면도 보시면 그냥 롱스로인 던졌는데 제공권 싸움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키가 큰 후반전에 들어왔던 이제 바고트 요 선수랑 몸싸움을 펼치다가 머리에 잘못 맞았습니다. 잘못 맞아서 뒤로 볼이 흐르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으로 기화를 한 뒤에 있었던 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월시라는 선수에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슈팅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본의 문제는 첫 번째는 제공권. 또 제공권을 졌어요. 베트남전에서도 제공권에 문제가 나오면서 실점. 이라크전에서도 제공권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실점. 오늘 경기도 또다시 제공권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실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문제가 제공권 플러스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죠. 골키퍼에게 슈팅이 들어갔을 때 약간 슈팅이 잘못 맞았거든요. 파워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고 막을 수 있는 볼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즈키 자이온이 손을 댔는데 이 손을 맞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김승규 골키퍼나 조현우 골키퍼였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코스였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장면도 스즈키 자이온이 이 선수 선방이 불안한 선수구나 또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오늘 공격 자체를 못했는데 제대로 들어간 슈팅이 저거 한 번이었거든요. 딱 한 번이었어요. 근데 슈팅 자체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 아르한이 또다시 롱스로인을 준비해요. 롱스로인 준비하고 키가 큰 선수들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로인을 던졌는데 이 스즈키 자이온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볼이에요. 그래서 스즈키 자이온이 공중볼을 차지하겠다고 나와서 공중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본인이 위치 선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롱스로인이 올 때 제공권 싸움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을 놓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칙으로 선언이 됐는데 리플레이를 보면 반칙으로 선언될 만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골키퍼 보호구역 이런 게 없거든요. 원래는 피파 규정에 골키퍼 보호구역이 아니라 골키퍼는 당연히 손을 쓰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필드 플레이어보다 제공권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공권 경합을 할 때 골키퍼가 제공권 싸움에서 지는 경우는 상대의 공격수가 밀면서 반칙을 하는 경우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심판은 반칙으로 불었지만 저 장면에서 이 스즈키 자이온이 또다시 공중볼에서 미스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지난 이라크전을 봐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스즈키 자이온이 공중볼 미스가 나오면서 후세인한테 먹혔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전에서도 펀칭 미스가 나오면서 베트남한테 먹혔고. 그러니까 요 장면을 보면 스즈키 자이온이 일본의 약점이 맞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스즈키 자이온을 대신할 만한 골키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력에 대한 미스가 오늘 경기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주도하는 경기고 심지어 결정적인 찬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찬스 4번 중에 일단 2번을 놓쳤죠. 왜냐면 PK로 골을 넣었으니까. 4번 중에 2번을 놓쳤고, 그리고 슈팅을 14번을 했는데 유효 슈팅이 딱 2개입니다. 14개 중에서 유효 슈팅이 비율이 너무 작아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유효 슈팅을 못 만든 거거든요. 경기 장면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일본에서 찬스 메이킹은 쿠보가 거의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쿠보가 아주 좋은 패스를 뿌려줬죠. 이 장면도 보시면 뛰어 들어가는 선수한테 쿠보가 환상적인 로빙 패스를 뿌려줍니다. 뒷공간으로. 그 다음에 이 뒷공간에서 정말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을 잡았을 때 뭐 우리의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뛰어 들어오는 선수에게 바로바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이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일본의 단점, 생각이 많습니다. 볼을 잡아서 기다려요. 슈팅을 할지 패스를 할지 기다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선수들한테 따라잡힙니다. 따라잡혀서 더 이상 각도가 없어지고요. 각도가 없으니까 크로스를 올리는데 크로스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이제 보시면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뛰어 들어가는 선수 찔러주는 패스 너무 좋았죠? 뭐 슈팅을 하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선수의 크로스를 하든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또 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접는 건 좋은데 패스를 하면 되잖아요. 이 안쪽으로. 여기서도 접은 다음에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이제는 다 따라붙어서 결국에는 볼을 빼앗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일본이 오늘 경기도 보시면 생각보다 공격이 시원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장면을 많이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건 되게 좋아요. 뛰어 들어가는 도안 리츠에게 한 번의 패스. 요거는 매우 좋았죠. 그리고 도안 리츠가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니까 침투. 이 공간으로 또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이 안쪽에서 볼을 잡아서 볼을 잡은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도안 리츠에게 리턴 패스. 이거 너무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안 리츠가 슈팅을 골대 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골대 바깥으로 찹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감아 차는 게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공격수들이라면 이거는 넣지 않을까요? 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근데 아무튼 이 일본이 어쨌든 여기서도 결정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기력이 오늘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아마 오늘 경기를 3대1로 승리했다고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일본이 아마 이 경기 가지고 우리 오늘 잘했어 라고 하면 일본이 우승권 팀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플레이를 보면 이것보다 더 잘해야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전력도 그렇고. 근데 본인들의 약점, 피지컬적인 문제와 골키퍼의 문제, 그리고 오늘 경기는 또 결정력의 문제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오늘 경기는 약간 찜찜한 경기가 될 거다. 심지어 한 골을 먹혔으니까 3대1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가 이 조별 예선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하게, 아무래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황금 세대다 이러면서 일본도 나왔거든요. 근데 황금 세대인 것 치고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무튼 이제 일본이 2위로 올라간 상태니까 한국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한 골 이상은 나올 거잖아요. 한 골 이상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득실차가 우리가 플러스 2고 요르단이 플러스 4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르단과 바레인이 실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레인이 요르단한테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대량 득점을 한다면 또 이 순위가 요르단이 이겨도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붙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그리고 조별리그 경기들을 보면 일본의 약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만한 지금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일본 자체가. 그래서 뭔가 일본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보인다. 피지컬, 그리고 스즈키 자이온을 상대로 뭐 이강인이라던가 손흥민이 중거리 슈팅을 계속 때려주면 거기서 이제 무조건 세컨볼 찬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스즈키 자이온이 하는 걸 보면.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뭐 내일 경기에서 1위를 하면 일본을 만나니까 뭐 말레이시아전에서 다득점을 하지 말고 좀 힘을 빼면서 경기를 하고 그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혹시나 또 이제 우리가 말레이시아한테 뭐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 결과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일 경기도 그냥 우리가 뭐 로테이션을 돌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경기를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서 일본을 만나도 그렇게까지 뭐 두려워할 건 없다. 그래서 뭐 2위로 가는 것을 뭐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어쨌든 대회를 잘 치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우리는 경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